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근세사, 조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볼 게 이제 조선시대사 보는 관점인데, 요거는 이제 대충 이제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중세설과 근세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근세설이 이제 뭐냐면 다수설이죠. 그래서 교과서나 뭐 한국 통론에 반영돼 있는데, 이 근세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창안한 개념이에요. 일본의 경도학파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근세라는 말 자체가 근대와 그 중세를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냥 가도기 시기를 이제 뭐냐면 근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근세의 근거가 그 밑에 있죠. 그 내용을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조선사의 시기 구분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큰 관점이. 하나가 이제 국가 제도적 관점과 그다음에 어 인조 반전성이 있거든요. 예. 이 국가 제조서는 뭐냐면 그 양난을 거쳐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인제 원래 그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이 양난을 통해서 국가가 다시 만들어졌다. 제조라는 것은 조선의 왕조가 다시 복귀했다. 그런 관점이야. 자, 근데 이 관점의 문제점이 뭐냐면 양난, 그러니까 인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일종의 중요한 계기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우리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바뀌었다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신민사 관점의 어떤 관점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 제조의 입각에서 얘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나올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등장하면서 그 내부적인 관점을 보자.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관점이 인조 반정설이에요. 예. 인조 반정설은 이제 그 당시 성리학적 사관이 이제 확산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강해군의 어떤 해모살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반정이 일어났고 그렇게 인제 인조 시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예전에 성리학적 가치는 일종의 정치 운영 원리로서만 이제 적용됐던 건데, 인조 반정은 전후돼 가지고 이게 이제 내면화돼서 어떤 사회, 경제, 문화에 학살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조 반정설에서 그 인조 반정 때 이제 강해군을 타도하는 어떤 그 폐모살제나 명목으로 타도되는 어떤 그 근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의 심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전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라든지 통론이라든지 이런 관점들은 최근에 인조 반정설을 근거로 해 갖고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강해군을 제가 배울 때는 처음에 이제 역사를 배울 때는 조선 후기로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근데 요거 인제 그 최근에는 강해군 시대를 조선 정기로 보는 이유가 인조 반정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앞에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기로 보고,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때부터 그 후기로 보죠. 그래서 인제 요런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심화에 따라서 인조 반정에서 나누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사상이 존주론이야, 존주론. 존주론이라는 것은 종황양이죠. 그래서 그 주나라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황양이에서 인제 이 주라는 대상은 주 명이에요, 명. 양이는 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원수를 갖고 청나라를 타도하자, 그런 논의가 인조 반정 이후에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노론의 사상의 기반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중화의 정통이 누구한테 왔다? 조선으로 왔다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고요. 이 조선 중화주의가 해 가지고 우리의 문화나 인제 이런 산천들을, 우리의 산천들을 그리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모습들만 상상해서 그렸는데 이제 직접 보고 이렇게 우리의 산화를 그리는 진경 문화들이 발달했다. 진경상수화 같은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위전 척상 운동의 바탕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원래 인제 이 존주론이라는 종합양의 사상은 나중에 재해석이 돼 갖고, 요때 존주라는 것은 이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중화, 보편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문화가 뛰어나면 남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락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가지고 나중에
북한군이 대두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조 반정 설계해 갖고 조선 중화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군도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5 세기 그러니까 조선 시대 보는 관점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팩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관점을 쓰라고 나오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냥 추세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요. 예.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그 위화도 해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215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 이제 위화도 해군에 대해서 이제 우왕 때 정치를 잠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왕은 이제 공민왕의 아들이죠. 예. 그래서 인제 신돈의 자식이라고 또 알려지고 있죠. 물론 이게 신돈의 자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인제 시호가 없어요.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시호를 주지 않았고 보통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조로에서는 이 사람을 뭐냐면 신돈의 그 신자를 따서 성을 따서 신우라고 하죠. 그리고 우왕의 자식이었던 창왕도 신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역 열전에 들어가 있던 인물이야. 예. 그래서 인제 나중에 폐가 입진할 때도 그 신돈의 자식을 폐하고 고려의 왕실을 찾아서 왕을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려사나 고려사 조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시호도 없이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 우왕, 뒤에서 청왕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럼 우왕 때 이제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우왕은 어린 나이로 즉위했죠. 그래서 이 우왕이 이제 즉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민이야, 이민. 예. 그래서 이민이 이 우왕 초기 때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정치를 좌지우지했는데 자 이민의 인제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중립파라고 돼 있는데 되게 그 당시 친명세력하고 친원, 국원이죠. 그때 이제 명나라 때 쫓겨났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대립을 했고 친명은 인제 우리가 아는 신진사대부 그다음에 친명은 신진사대부계이고 친원은 관문사족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북원이 이제 힘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명나라의 인제 정책 때문에 명나라가 원나라를 계승한다는 핑계를 갖고 원나라가 했던 그 나쁜 짓들을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원나라가 공을 하나 바치려고 하면 명나라는 이제 막 2 개나 3 개나 뜯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부 반발이 많았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그 예전에 그 원나라 선기자 이제 쫓겨났던 북원 선기자는 그런 움직임이었어. 그래서 이 북원을 이용해 갖고 명나라를 견제하자 그렇게 인제 했던 흐름도 있었고 그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검은 세력들이죠. 예. 그리고 인제 신진사대부는 무슨 말이냐. 그 명나라가 그 당시 세니까 명나라를 이제 뭐냐면 줄 서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인제 때마치 이민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민의 정책을 이제 중립파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친명에서 친원 쪽으로 좀 약간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예. 그래서 이제 이민이 우왕을 즉위시키고요. 그리고 명과 북원의 양령 외교를 했고 그 사이에 이 신진사 대부는 이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죠. 그 이민이 이제 북원 사실은 이제 뭐냐면 마저 나가라고 이제 정도전한테 명령을 했는데 정도전이 거부한 사건이 일어나.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인제 한 7년 동안 나주에 가서 기양을 했거든요. 기양사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민이 상당히 독단을 했다. 근데 이민이 이제 일파가 이렇게 날뛰고 있을 때 그때 최영과 이성계가 협력을 했어. 이게 너무 인제 선을 넘었다 생각을 했고 우왕도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 가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날 최영과 이성계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민 일파를 몰아내고 최영과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고 특히 최영이 우왕과 긴밀하게 연결됐죠. 최영의 그 딸이 우왕하고 인제 우왕이 부인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권력이 이제 최영한테 힘이 몰려 최영한테 인제 뭐 힘이 쏠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제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최원과 이성계가 인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민왕과 우왕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고려 말기 때는 왜구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왜구인데 이제 크게 왜구도 이게 정기 왜구, 후기 왜구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정기 왜구는 14 세기 때 나타난 왜구고 후기 왜구는 16 세기 때 나타난 왜구인데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정기 왜구예요. 후기 왜구는 주로 중국하고 인제 관련됐고 정기 왜구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쪽의 연해안에서 자주 일어났던 왜구인데 이 시대가 남북조 시대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혼란 시기 때 이제 정기 왜구가 등장했고 이를 이제 뭐냐면 최무순이 진포해전 그다음에 박이가 인제 그 당시 고려 때 대마도를 정벌을 해서 왜구의 근거지를 없앴죠. 예. 그리고 앞에서 말했죠.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앞에서 말한 이성계나 최영 같은 사람들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조선 시대 때 해군이 만들어졌던 수군이 만들어졌던 계기가 됐던 것이 이 고려 말기 때 그 외국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군이 양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화도 해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위화도 해군의 배경을 보면 원의 쌍성 총괄으로 관할했던 지역을 명나라 천령에 설치 통보를 했어요. 자, 쌍성 총괄부가 인제 대충 요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가 공민왕에 의해서 이 지역이 탄압이 됐죠. 근데 이제 명나라가 그 좀 약간 웃긴 게 얘들이 이중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대내적으로는 원의 몽골족의 어떤 잔재를 뭐냐면 없앤다 해서 복고주의 정책을 하면서 밖으로는 원의 제국을 계승한다는 어떤 걸 내세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원나라 영토는 곧 명나라 영토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하다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총관부 지역은 예전에 원에 오랫동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령이를 이제 설치한다고 했어요, 요 땅에 명나라에. 근데 이거의 소식을 들은 이제 고려 조정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인제 예전에 우리 노력을 회복한 땅이고 그 원나라가 지배하기 전까지는 우리 고려 땅이었다." 뭐 이렇게 어 그 방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에 대한 어떤 반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참에 차라리 '요동 지역을 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 참고로 그 당시 요동이라는 지역은 그 원나라가 이제 물러나고 명나라가 이 지역을 들어간 그 직전 땅 그러니까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땅이었어요. 일부 공 군벌들만 날뛰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이참에 요동을 쳐서 명의 기세를 좀 꺾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논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동 정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은 최영이에요, 최영. 그 우왕이 적극적으로 이 지지를 했던 거고 근데 이성계는 "말도 안 된다. 이걸 인제 괜히 갖다가 거기 괜히 명나라 신기를 건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요동 정부에 반대를 하게 되죠. 자 그때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이성계가 사불가도를 지시하죠. 그래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고 이소사대죠. 예. 그 이소사대의 논리를 해 갖고 괜히 요동을 칠 경우에는 지금 요동에 진출하려고 했던 명나라의 신기를 건들 수 있다는 거야.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면 부적당하고 왜냐하면 인제 이때는 인제 어 농번기가 아니라 농번기잖아요. 가을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인제 바쁠 때인데 괜히 그 농민들 동원해서 인제 군대 편입시켜 갖고 동원하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요동을 공격하고 그 남쪽에 외곽 공격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하늘에 악유가 높아 풀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단궁이죠. 단궁인데 이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밑에 물소포 같은 것들을 갖다 붙여요. 근데 이걸 악유로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무덥고 비가 많이 오면 이 악유가 어떻게 돼? 이게 녹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돈다." 그래서 사불가소론을 제시한데도 불구하고 최영과 우왕이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최영이 총사령관이 돼 가지고 그게 뭐냐면 위화도 해군을 인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인제 총사령관이었던 위화도 그 최영이
그 서경까지 올라갔어. 근데 우왕이 서경에 머물러서 우리 이제 옆에서 "너는 가만히 있고 간전을 하고 나머지는 부하장성에 시켜라." 해 가지고 우왕하고 채용이 딱 서경에만 이제 진지를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 병력들을 이끌었던 것은 이성계하고 조민수죠. 근데 이 조민수하고 이제 이성계한테 이제 병력을 맡겼는데 실제 총상은 이제 조민수를 맡겨 놨어요. 이성계는 믿지 못하잖아. 근데 이성계가 이하돈에 조민수를 그 시 그 협박을 하든 설득을 시키든 해 가지고 결국에는 병력을 돌렸죠. 근데 인제 그 채영하고 우왕이 있었던 그 당시 병력은 이미 앞에 인제 1 성급 부대들은 다 그 이성계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2 성급 부대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채영이 끝까지 싸웠지만 개경에 싸웠지만 결국에는 이성호한테 인제 그 당하게 되잖아요.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영은 나중에 죽게 되고 우왕도 인제 나중에 기양받았다가 인제 또 죽게 되죠. 예 기양가다가. 자 그래서 유야도 해군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채영이 제거되고요. 이때 이제 폐가 입지 문제도 우왕과 차왕이 패하고 공양을 옹립하는 정권이 이제 옹립할 정권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성계와 그 신진사대부들이. 그 우왕을 패하고 그다음에 왕을 누굴 세울 것인가 문제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차왕을 세웠던 사람이 조민수나 이색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창원을 내세웠어요. 예. 이색 같은 이제 원공계합파들은 위화도 해군 자체는 창성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폐가 입지나 뭐 이런 등등 문제가 갖고 이제 갈려져 나가긴 하지만 자 그래 갖고 이성계는 원하진 않았지만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을 내세웠죠. 이 조민수와 이색이 붙이니까. 그랬지만 인제 창왕이 있으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뭐냐면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 가지고 창왕을 몰아내고 동양왕을 옹립했죠. 그때 내걸었던 것이 패가입진이야. 앞에서 얘기했죠. 우와 창은 그 뭐냐면 그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실 필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패하고 누가 새로운 왕실 필줄을 세워 가지고 왕을 앉힌다 해 가지고 공양을 옹립을 했던 거야. 예 공양을. 물론 공양왕도 3-4년 뒤에 인제 이성계한테 팽당하고 인제 나중에 기양 갔다가 죽게 되잖아요 또. 예.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이제 지지를 바탕으로 가전법을 반포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결국에는 인제 1392 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이런 거는. 자 외구 침입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 이제 했으니까 좀 각자 보시고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진포해전이 되게 유명하고요. 진포해전에 패배했던 이제 왜군들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이제 휘젓고 다니죠. 예. 그러다가 여기에서 인제 이성계가 인월역 주변에서 항상이죠. 그래서 이 진포해전에 도망쳤던 이 자녀 세력들을 이 이성계가 격파를 하죠. 이게 항산대첩이에요. 항산대첩. 그래서 그 당시 왜군은 단순 도덕적 집단이 아니라 악당이라고 부르는 악군이라고 부르죠. 이 악군은 제가 일본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했지만 감압과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 무사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왜구라고 해서 도적놈들 정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규모도 크고 전략 전술도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남북조 시대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남조와 북조에 붙었던 여러 인제 다이모들이 이 정예 왜구들을 그 여러 가지 이제 왜구들 지원을 해 줬어.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예. 그래서 상당히 정해야 되는 어떤 군사 집단이다. 그래서 한때는 그 교동도를 점령하고 개성을 이제 노릴 만큼 상당히 큰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제 우왕 때인데 우왕 때에 수도를 옮기자는 논의들이 나요. 개성이 위험하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성계나 이제 최영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옮기진 않았지만 그만큼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온건파와 급진계합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신인사대부가 인제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죠.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급진계합파는 신흥 무인세력들이
이성계와 손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분화됐는가 그 과정을 이제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그거 보고 나서 입장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온건계합파나 급진계합파나 위화도 해군까지는 협력적이었어요. 고전한 사회가 이제 썩어 빠졌으니까 한번 뒤엎자는 것은 이제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위화도 회군까지 협력적이었던 이제 급진계합파, 온건계합파가 이게 인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열이 일어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까 친 것처럼 폐가의 입진이야. 예.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창왕을 폐위시키죠. 그래서 1차 온건계합파이 이제 그 1 차적으로 이제 온건계합파와 급진계가 분열된 사건이 났다. 그때 이색계열이 빠져나가 얘네들이.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급진계합파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두 번의 두 차 2차 인제 온건계합파 급진계합 분열 사건이 뭐냐면 윤희 이초 사건이야. 이게 인제 뭐냐면 윤희 이초라는 사람이 명나라에 가 가지고 공양왕하고 그 당시 이성계를 모함했다는 거야. 이 공양왕과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명나라를 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뭐냐면 어 듣고 와 갖고 인제 그 당시 조선 고려에서 이제 사신이 이제 그 말 듣고 이성계 일파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윤희 이초의 자녀 세력을 인제 뭐냐면 색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기 반대파를 그 유배봉을 살해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인제 뭐냐면 급진계합파 안에 있었던 상대 온건계합파들이 또 분열돼 나가요. 그래서 이때 정도전 계열이 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급진계합파와 대립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위화도 해군까지는 서로 협력적이 있지만 이 폐가 입진 문제를 둘러싸고 이색 계열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하고 정도 누구죠? 예. 정 정몽주 정도전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네. 정동준이 아니 정몽주죠, 정몽주. 그래서 정몽주가 또 빠져나가요, 정몽주계열이.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그 폐가 입진까지도 착선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윤희 이초 사건 때 이걸 빌미로 해 갖고 그 당시 이성계 일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수총시키는 걸 보고 나서 인제는 인제 얘네들이 고려 왕조를 멸망시킨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깨닫고 정몽주는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폐갈증으로 이색계열이 한번 빠져나오고 윤희 이초 사건 해 갖고 두 번에 걸쳐서 2 차적으로 이제 2 차적 입시 이 두 번에 걸쳐 2차 급진 공공기업화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정몽주기들이 그러면서 완전히 갈려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봤고요. 그다음에 그 차이를 인제 볼게요. 이들 차이가 뭐냐. 자 온건계열파들 국어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역성파를 신법파라고 하는데 국어파라는 건 뭐냐면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려 왕조의 법과 제도를 유지한 채 거기에 한번 개선을 하자. 잘못된 건 개선하자는 사람들이고 신법파들은 고려 왕조가 너무 싸고 빠졌기 때문에 유신지법 그러니까 아예 판을 엎고 새로운 왕조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개혁을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역성형법화라고 하죠. 뭐냐면 성을 바꾼다는 거죠. 왕시성에서 이시성으로 하늘의 명에 따라서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현, 이색, 정몽주 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색과 정몽주죠. 이색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폐가 입진 문제로 급진계열파가 갈라졌고 정몽주도 폐가 입진까지는 찬성했지만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로 했고 이성계 일파들이 대규모 수청 사건을 일으킨 걸 보고 빠져나갔죠. 예. 그리고 이제 정도전 남은 조준인데 이런 사람이다. 근데 정몽주하고 정도전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예전부터 알았던 이 불알 친구라고 하죠. 사이가 되게 그 남달랐던 사람이고 막연한 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를 알게 된 것도 정몽주의 어떤 소개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몽주는 나중에 인제
이방원하고 사이가 안 아프죠. 이방원에서 죽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자, 정치적 입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온건기업파들은 정치적 경륜이 많고 정치적 지위가 높았어요. 대표적인 이세기나 뭐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런데 반해서 역성파는 정치적 지위가 좀 낮았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온건기업파들은 경제적 우월에서 상당히 대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중소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역성파는 상대적으로 중소지주층이 많고요. 대토지 사유는 정리하면서 토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인제 했던 것이 뒤에 가전법이죠. 그 가전법 할 때 주례에 인제 공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개구수죠. 땅을 병평하게 다 나눠 주려고 했어요. 토지 소유권을 다 뭐냐면 빼앗아서 국가에 귀속시킨 다음에 그걸 인구수에 따라서 뭐냐면 똑같이 나눠 주려는 어떤 군존제의 마인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됐죠. 토지 소유권까지 건드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어 뒤엎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파의 집중적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수조권 정도, 뭐냐면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죠. 이건 나중에 좀 하겠지만. 그래서 주에 입각한 어떤 그 공개념적인 개념을 토지의 어떤 거나 토지에 에 적용되거나 모든 산업에 또 적용되는, 그렇게 인제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주례를 강조했던 사람이 정도전이죠, 정도전. 주례나 뭐 맹자, 이 이 책은 정도전이 상당히 좋아했던 책이야. 예. 특히 주례는 정통적으로 정근대 시대 때 뭐냐면 개혁을 할 때 꼭 내세웠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주례예요, 주례. 자, 온건개혁파들은 불교에 대한 태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학점에서 불교에 타협적이었어요. 그래서 억불론이죠. 불교의 어떤 존재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불교의 폐단 자체는 비판하죠. 예. 그래서 불교의 현실적 기능을 인정하고 유교와 함께 뭐냐면 도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교의 폐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비판한다. 그런 태도인데 반해서 이 역사교포는 불교를 이단시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불교 자체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불교 논리와 그런 것들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척불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는 오직 성량에만 있다. 그래서 불교의 현실적인 입장을 이제 왜냐면 인정하지 않고 불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불교 폐단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 이론조차도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정도전의 이제 불시작용 같은 거에서 볼 수가 있죠. 예. 불씨란 건 석가모니고 잡변이나 잡스러운 변명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불시작변을 해서 그 당시 불교의 어떤 윤회설이나 이런 것들 다 깨버린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고. 자, 성리학 입장을 보면 온건개혁파들은 이해 편견에서 되게 관념적 윤리적인 경향이 있고, 패도 정치를 반대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는 거. 그리고 있는 반면에 이에 반해 역성파는 패도 정치를 인정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들이 패도 정치를 인정했다고 해서 왕도 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근본적인 왕도 정치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역성연명기 때는 일시적으로 패도 정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인정했다는 거. 예. 그걸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들도 왕도 좋지만 역성연명 시기에 때는 패도도 인정한다. 일부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공기업화되는 국가 민의 관계에서 이 중소지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해서 사회와 민의 지배 종속 관계를 강조하죠. 민을 수령으로 보고, 근데 이제 역사원파는 주대에 입각해 갖고 국가가 그런 토지를 매개해서 민을 직접 종속하는 그런 관계를 본다. 그래서 이때 민을 자작농, 그러니까 자영농민을 육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지배층의 3인,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교적 지식인들이죠. 이들의 역할을 지방의 어떤 3인들, 이때 사태는 이제 그 사대부들 얘기예요. 사대부 역할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 내의 개혁이고, 그다음에 이에 반해 역사문파는 역사혁명을 통한 개혁이다. 그 고려 왕조 방식을 부정하죠. 그리고 온건개혁파들은 살인파의 기원이 돼요. 예. 그리고 역사문파는 나중에 이제 그 간악파 있죠. 간악파. 간악파의 기원이 되고, 간악파 중에 일부가 훈구파가 되죠. 이 세조의 정권의 집권 과정에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온건개혁파가 살인파의 기원이 되고, 역사문파가 후에 이제 간악파나 훈구파의 기원이 된다고 해도 이들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세월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건너 그 흘렀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온건개파들은 불교에 대해서 좀 약간 타협적이었죠. 불교의 현실적 기능을 인정했잖아. 살인파들은 완전히 뭐야? 성리학의 일반도죠.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역사문파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불교를 이단시에 배척했지만, 뒤에 세조 이후의 홍구파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또 상대적으로 볼 때 수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들이 기원이 됐다고 해도 살인파들이 곧바로 온건개혁파고, 그다음에 이 훈구파나 간악파들이 곧바로 역사문파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그 안에서도 서로 간에 또 차이가 있어. 개별적인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보셔야 된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큰 틀에서 그냥 인식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척불론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 개혁파 유신파들, 그러니까 인제 주로 인제 신진사대부들이죠. 척불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공양왕, 구세력, 이색, 정몽주, 온건개혁파 압박이다. 요때 개혁파 유신들은 급진개혁파들이죠. 그래서 공양왕이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보면 불교를 이제 강조를 해요. 순불. 그러니까 공양의 불교 강조에 대해 승불 정책에 의해서 이 당시 개혁파 유신들, 급진 개혁파들이 3사에 포진하면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고조서나 고조서 조서에 보면 그 내용, 상소 내용이 되게 많아. 예. 그 왜 비판하냐? 이 공양이 불교를 끌어들여서 이제 그 급진 개혁파들을 견제하려니까, 급진 개혁파들이 그걸 알고 이제 공양을 이제 공격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교를 비판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때 인제 이렇게 이제 그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들이 갈등을 했고, 공양은 또 온건개혁파 손을 맺고 그다음 이성계와 급진개혁파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때마침 이성계가 낙마 사건이 나요. 예. 이성계 말을 타다가 떨어진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서 인제 쉬니까, 그때 강간세력들, 그 당시에 인제 누가 또 온건개혁파들이 또 뭐냐면 장악을 하게 돼. 원래 급진개혁파였다가 온건개혁파들이 또 장악을 해서, 온건개혁 정몽주죠. 정몽주가 주도를 해 가지고 개혁파 사대부, 급진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들을 탄핵해서 유배를 보내요. 그때 정몽주가 인제 이성계 측근들이나 그다음에 급진사 대표의 핵심 요소들을 다 뭐냐면 제거를 하고 기항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방 심지어는 정도전도 잠깐 기항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 정몽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될 수 있잖아요. 이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이성계나 그 일파들이 대교 수청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 갖고, 이방원이 선수를 쳐서 누굴 죽이죠? 그 정몽 정몽주를 죽이게 되죠. 예. 그래서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제 정몽주가 이방원이 인제 정몽주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이방원이 하여간을 읊었죠. "이른도 어떠하니 저른도 어떠하니." 하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를 읊었죠. "이 몸이 죽어 일백번 곤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말 듣고 이방원이 인제 정몽주는 자기를 소습하기 힘들겠다 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몽주를 죽였다.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가 단신간 얘기는 그거는 뒤에 만들어진 얘기야. 어떤 문학적 서사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고조사 조료나 그 조선왕조 실록에 없는 내용이야. 그 뒤에 이제 그 정몽주 문집에 실려 있는 포온집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 그것도 원판 나올 땐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이제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여가 단신간을 이렇게 해 갖고 서로 주고받았던 얘기, 그 문학 그 이야기는 일종의 나중에 인제 정몽주가 충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만들어진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정몽주의 또 잘못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몽주가 이제 성주교에 가 갖고 거기 성주교 가다가 인제 도중에 그 기다렸던 이방원의 부하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후에 만들어진 얘기죠. 원래 성주 선주교는 성지교라고 해 갖고 이제 그 원래 이름이었었죠. 선지교를 지냈는데 그때 인제 선지교를 지나거나 좀 있다가 그 부근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지, 선주교에서 죽었다는 내용은 후에 만들어진 얘기야. 선지교가 나중에 성주교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는 내용은 후에 만들어진 얘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문학적 설화다라는 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몽주를 척결한 후에 다시 이성계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풀어 주고 다시 주 중앙 정부로 인제 복귀시킨 다음에 결국에는 공양을 쳐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조선 초기의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태조 이성계라는데 이때부터 다시 조종제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충짜돌림 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공민왕은 시호죠. 조종 그 묘가 그 조종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명나라 시호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차왕이나 우왕이나 이렇게 인제 했잖아요. 공양이라는 것도 이제 시호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종제를 모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종제를 인제 또 다시 부흥을 시키죠. 근데 조선의 나라가 인제 자칭 제국이라고 하면서 조종이라는 것은 항제국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모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시호가 아니라 인제 이 조종제를 모으로 사용하는데, 이건 약간 예의적인 거야, 예의적인 거. 예. 자, 하여튼 자, 태조의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했죠. 개경은 이제 고려의 이제 어떤 어 그 세력들이 잔존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못마땅한 것 같아. 그래서 한양을 천도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 한양 천도에 대해서 그 이성계 주변의 측근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도전 같은 급진 개혁파들도 반대를 했어. "그 왜 천도하냐. 개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지만 태조가 밀어붙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양을 천도했고,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한양을 인제 천도하기 전에 도읍지를 여러 곳에 물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인제 어느 날 이제 태조가 도읍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남경 있죠. 고려의 남경에 그 당시 궁궐에, 남경에 있는 행궁이 남궁에 남경에 있을 때 예전에 만들었던 궁궐이 있었어요. 그 행궁이었는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다가 '아, 여기가 괜찮다.' 그래서 깨달아 먹고 결국은 요구해서 인제 수도를 옮겼죠. 요 행궁 자리가 오늘날 경복궁이죠. 그래서 경복궁, 그다음에 종묘, 사직, 가나 등을 건설하고 도읍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이때 인제 그 경복궁의 이름 자체나 아니면 사대문 이름 자체를 다 누가 인제 이름을 정했냐면, 그 당시 정도전이 그 이름을 정했다고 하죠. 예. 경복궁을 비롯한 사대문의 이름을 정도전이 인제 이름을 정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예. 자, 그러면 이 한양을 천도하는 어떤 결정의 어떤 결정의 어떤 근본이 뭐냐? 우리가 인제 잘못 알려진 게 남경기지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제 알려지는데, 이건 뭐 야사에서나 떠드는 소리고 남경기지서에 의해서 뭐냐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인제 뭐냐면 유교적 합리주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게 인제 유교적 합리적 지휘관의 입장에서 인제 한 건데, 일단은 한양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죠. 딱 보면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각지의 뭐냐면 물산들이 이 한강을 통해서 이게 한약의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그 어떤 그 유교적 합리적 지위관에 입각해서 한가 합리주의 정신에 서 입각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경길지서대에 입각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런 예전에 풍수도청 같은 비판적 입장을 봤기 때문에 남경길지서대에 입각해서 이 한양을 천도를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유교적 관점에 입각해서 이런 합리적 지휘관에 입각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또 눈여겨볼 정도전의 사상을 인제 좀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전은 이제 조선 쪽에 문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주대적 질서를 추구했어요. 예. 앞에서 그랬죠. 정도전이 뭐냐면 좋아했던 책이 두 개가 있는데 맹자와 주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주에 이제 귀향 갔을 때 맹자 주대를 열심히 읽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맹자를 통해 역성혁명론이라는 이름을 끌어냈고요. 이론을 주대를 통해서 조선시대 때 어떤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데 이 주대의 공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주대적 질서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질서죠. 그러니까 보통 인제 유학이나 성리학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민의 어떤 것들을 간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 주례만은 좀 예의적으로 국가가 주도를 해 갖고 어떤 토지 공개념, 그다음 공영,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 개편 이런 것들이 주례적 질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뒤에 이제 가전법, 뒤에 난다. 그 조선 건국 이전의 가전법에도 반영이 됐고요. 자, 그래서 정도전 사상을 좀 보면 민본주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 가지고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민본주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찬, 개인이 편찬한 그 법전을 만들었죠. 그 대표 중에 조선건국전과 경제문강 같은 것도 있어요. 특히 조선건국전은 이름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개인이 만든, 그 정도전이 개인이 만든 그 개인 법전이지만 후에 이제 조선의 기본 법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보면 6조 체계 같은 것들을 구상한 것도 이 조선 건국전에 있어요, 이게. 예. 이건 나중에 인제 그 조선의 법제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리학적인 어떤 통치 이념을 확립했다. 불교를 비판했죠. 그래서 불교를 단순히 불교의 폐단만 비판한 게 아니라 불교 자체의 논리를 깠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불시자본이고, 그 성 정도전의 어떤 불교 비판 관련된 내용은 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향한 정치 체제가 왕도 정치예요. 왕도 정치. 자, 앞에서 급진파 개혁파든 패도 정치를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방편, 권법일 뿐이지 실제 이들도 기본 베이스는 왕도 정치다. 그래서 왕이 인제 뭐냐면 그 패도가 아니라 심이 아니라 덕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왕 혼자 독단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왕조 정치 이념에 반영돼 갖고 의정부 서사 제도에 반영됐다.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상에게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 백관을 통과하는 민을 다스리는 중책이 부여됐다. 그래서 재상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를 내세요. 재상을 이제 총재라고 하죠. 총재론에도 이렇게 강조하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재상의 역할과 왕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재상이라는 것은 백관을 통과하고 만인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이고, 왕은 훌륭한 재상을 뽑는 역할이죠. 그럼 왜 재상 중심의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려 말기 때 들어오면 우왕이니 차왕이니 하면서 또 어디선가 왕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제 재상 같은 사람들은 그 말단 관리부터 해 갖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 수완을 이제
정치 수완이나 행정적인 어떤 업무 같은 것들 마스터한 상태에서 재상이 됐잖아. 그러니까 정치의 백단인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왕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그 훈련이 없죠. 또 타고난 그 어떤 정치의 감각이 있는 왕도 있겠지만 그 왕 없는 왕들도 있고 어린 왕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왕이 정치를 할 경우에 망칠 수 있다는 거야, 고려처럼. 그래서 왕보다는 재상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왕은 그 뛰어난 재성을 선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중심을 강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하고 인제 충돌할 수밖에 없냐면 이방원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 이방원은 그 정도전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건 동의한데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방원은 "아니다. 이거는 왕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 같이 권력은 중앙에 집중한다는 거는 동일하지만 정도전은 나는 재상 중심의 어떤 정치를 추구했고 친권을 강조한 반면에 이방원은 왕권을 강조했다. 이게 정치 이념이 대입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건 이방원이 정도전에 대해서 비판했고 결국에는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위해서 정도전을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이방원이 왕위가 되고 나서 상당수의 정도전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정도전의 어떤 사병각파 조치잖아.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막상 왕이 되다 보니까 정도전이 이제 사병각파가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왕권 강화이고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인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도전하고 이방원의 어떤 정치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시민한국사에 거기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도평의사사를 약화시켰죠. 그래서 도평의사사는 그 고려시대 때 도당이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평의사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군사적 업무를 따로 떼서 판이용 상군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의용상군부를 설치해서 군사적 업무를 맡게 하고 도평의사사는 정무만 담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인제 도평의사사의 권한을 약화시켰지만 그 권력 운영 체제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 재신 도평의사의 재신들이 인제 뭐냐면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구로서는 권한을 약화시켰지만 그 밑에 있는 재신들이 그 권력을 뭐냐면 나눠 갖는 형태야. 그래서 이성계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 측근이었던 이제 정도전이나 조준이나 이런 남원들이 이제 도평의사사의 재신을 맡으면서 정치를 소수 재신들만 운영하는 정치 운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만을 이제 품을 수밖에 없어. 많은 그 백관들이. 왜냐면 이들도 인제 뭐냐면 조선 건국에 그 공을 했는데 막상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 도평의사사의 재신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불만 세력들이 누구한테 이제 뭉치기 전에 이방원한테 뭉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소수 재신들의 어떤 정치 운영, 측근 정치 그러니까 이 이성계의 측근 정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도평 의사사는 약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소수 재신들이 정치를 운영했다. 이제 기구상은 약화된 거지만 그 안에 있었던 재신들은 권한은 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군사제도를 보죠. 자 군사제도 정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정도전이에요. 이 정도전. 정도전은 인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어 그리고 이기 때문에 중앙군을 어떤 데서 이제 개편을 하고 사병학파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중앙군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과정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 있는데 예전에 고려시대에 2군 6 위라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2군 6 위는 고려 중기 때부터 인제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고려 후기 때는 형식상 남아 있었던 건데 이걸 인제 여덟 개 그 파리로 개편을 하고요. 거기다가 그 이성계 친위 부대도 있어요. 그 한경도에 끌고 온 그 이성계 그 친위 병사들을 2로 이렇게 해 갖고 2 개로 나눠서 세 10개 부대를 만든 거야.
동전의 파리에다가 이성계 친위 부대를 2개 넣어 갖고 10 일을 만들죠. 그 이름을 십사로 개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십사를 판이윤 상군부사가 총괄해요. 이 판이윤 상군부사는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뭐 육군본부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10개 사단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십사라는 것이 이제 구에 태종 때 12사로 바뀌고요. 그다음 세종 때는 14로 바뀌고, 그다음에 세종 때는 또 12사로 바뀌고, 문종 때는 5사로 바뀌었다가 세조 때 오의제도 확립하게 되죠. 이 오의제. 그래서 요 관련된 바뀐 내용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자,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가 인제 뭐냐면 사병역파죠. 그 당시에는 이 사병들이 되게 많았어. 예.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고려 말기 때까지 이제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고려 말기 때 인제 원수제라는 걸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원수제라는 건 뭐냐면 각 지역의 병력들을 총괄해 갖고 왜구나 홍건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권한을 줬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군사 동원권을 준 거야. 그때 인제 그렇게 동원된 부대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의패, 시의군이라고 했어요. 그 패기에 따라서 군사 뭐냐면 동원 명단에 따라서 동원된 부대가 시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위군들은 이 원수의 이제 뭐냐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위군 자체가 사병은 아니지만 원수가 시위군 패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명분에 따라서 시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사병화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원수제를 폐지하고요. 원수제 대신에 절제사를 뒀어요, 절제사. 이 절제사를 두고 그 당시 공신들이나 왕자들에게 절제사를 맡겼는데, 근데 말만 바뀔 뿐이지 원수에서 절제로 넘어갈 뿐이지 운영 형태는 똑같아. 이들도 마찬가지로 패기를 잇고 패기에 따라 그 각 지역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군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위군들은 사병화돼요, 사병화. 자, 그러니까 인제 이것을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갖고 인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진도에 근거해서 진법 훈련을 했다. 이 진도라는 것은 이제 범법서는 정도전이 만든 범법서인데, 이게 요동 정보를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법 훈련을 하는데, 그 진법 훈련을 누가 했냐면 앞에서 정도전이 했어. 그래서 그 의용상군 부사의 이제 지휘에서 정도전이 인제 그 총괄해서 그걸 했고, 그래서 절제사 밑에 있는 이제 그 시위군들을 동원해 갖고 자기 밑에서 훈련을 시킨 거야. 그 왜 훈련시켰겠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절제사와 그 시위군들의 어떤 지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했던 거죠, 지휘 관계를. 그래서 시위군을 통제를 하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갖고 있던 게 뭐냐면 그 앞에 이방원이 자신의 사병들이 인제 그 끌려나가서 인제 이렇게 중앙국을 편제하려고 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1차 왕자회난의 어떤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또 왕이 되다 보니까 또 정도전 많이 맞는 거야. 이거 시위군들을 이제 뭐냐면 사병업을 하지 않으면 자기 왕권이 약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도전의 정책을 계승해 가지고 그대로 또 뭐냐면 사병업화를 했고, 그 사병업화를 마무리시킨 사람이 뭐냐면 이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무관리 선발 제도나 임용 제도를 이제 수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무가, 이가 등 7가를 이제 해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가구를 7가로 정리했는데 문가, 무가, 의가, 역가, 음양가, 이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시험을 봐서 이제 관리 보는 거야. 심지어는 청거제, 그다음에 음서제 있죠. 종 이품 같은 경우에는 이품 이상이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인제 등업을 낼 수 있는, 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음서제도가 있었는데, 고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음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동으로 이렇게 발령이 됐잖아요. 근데 청구를 하든 음서를 하든 시험을 봐야 돼. 음. 그리고 시험도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을 보고 거기에 인제 뭐냐면 시험을 봐서 어 떨어졌다. 그러면 간직에 진출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충순이라는 이런 이제 특별 범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 이제 장교를 이제 임명해 가지고 요게 몇 개월 근무하면 이제 지방 현령 같은 조그만 이제 그 간직 같은 걸 주곤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음서라는 형태도 만약 시험을 봤다.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명에도 과거보다 계속 떨어지니까 충순위에 편입돼 가지고 이제 있었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공 경복궁 그 뭐더라? 그 고려의 그 왕실의 궁궐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리자로 임명받았다는 건데 하여튼 이 은서제조차도 시험을 봤다. 그래서 칠가로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문과, 무과, 의과, 역과, 음양과, 이과, 문음제 이게 칠가가 인제 이거고요. 근데 여기도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무과라는 게 있죠, 무과. 예 무과. 그래서 무과가 공식화됐다. 공양 3년 때부터 인제 했는데 조선 때도 무과가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공식 제도화 됐다 이렇게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개편이 일어나요. 그 관찰사 제도를 복구시키고요. 그다음에 수령 자격을 참상관을 고정해서 수령의 위치를 올리죠.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방 토호색들이 많기 때문에 수령이 좀 약간 지위가 낮은 사람이 오면 좀 우습게 알기 때문에 참상관으로 좀 더 지위를 좀 올려놨어.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향소 부국제 혁파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9년제로 개편했다. 그래서 향소 부국 혁파해서 이걸 9년제로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소 부국의 혁파는 이때 처음 있었던 건 아니죠. 예전부터 고종 후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 농민의 유민들 도망으로 이게 이제 향소부국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고려 말기 때부터 이 향소부국들 9년제로 개편하는 작업도 있었고 이게 마무리된 게 이제 조선시대 때 태조 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봤고요. 뒤에 넘어가서 태종으로 넘어가죠, 태종. 자기 아버지가 국가를 만들었다면 이 수석의 기반을 확립했던 사람이 태종이죠, 태종. 태종 이방원이라고 인제 하는데 자 요거 인제 우리가 태종이 집권하는 과정을 보려면 왕자의 난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1차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은 왜 일어났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정도전의 어떤 그 사백억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도전이 지향하는 어떤 국가 체제와 그다음 이방원이 지향하는 국가 체제가 좀 달랐죠. 예. 그래서 정도전은 좀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 신권 우위의 정치를 추구한 반면에 태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를 추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배경이고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인제 그 세자책봉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알려면 이제 좀 약간 그 이성계의 어떤 결혼 관계, 가족 구성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계는 2번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의하고 한씨하고 그 신의하고 황씨에게 6 명의 자녀를 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가 이제 그 뭐냐면 방후가 있고 방가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방원이 5번째 아들이죠.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또 이성계가 이제 그 신의하고 황씨가 죽고 나서 계비로서 이제 뭘 뒀냐면 신정 그 강씨를 뒀죠. 예. 신덕하고 강씨를 뒀는데 강씨에게는 방범하고 뭐냐면 방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적장자 원칙에 따라서 방호를 인제 뭐냐면 세력을 세워야 되는데 방호가 그 아버지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었던 방가 뒤에 정종한테 왕위를 둬야지 이게 나름대로 구색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측근들 입장을 볼 때 정도전이나 남은 입장을 볼 때는 이런 방가나 이런 방번이나 이런 그 방언이나 이런 큰 그 신하고 한씨의 소생에게 이제 권력을 줄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만한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동하고의 강씨의 두 번째 소생이었던 방석을 이제 뭐냐면 내세워 갖고 왕세제로 이제 책봉을 했던 거죠. 그게 이때부터 이제 말이 많은 거야.
왜냐면 어린 그 막내들 방석을 세우다 보니까 나이 많은 인제 뭐냐면 그 형들 입장부터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대입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 이 정도련이 인제 뭐냐면 뭐 사병업파나 하면서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횡설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인제 그 당시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이제 이복동의 방석과 방범을 제거하고 왕을 이를 강제로 양해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쿠데타를 성공시키죠. 그때 이제 자기가 직접 왕이 되면 좋은데 명색이 분명히 지금 적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어린 아들을 즉위시키냐 세자하느냐 그런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주변 눈치도 보이다 보니까 일단 자기 형이었던 정종을 이제 즉위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종이 두 번째 왕이 되죠. 그리고 정종은 한양 도성이 이제 1차 왕자 일어나고 피바람이 도니까 이 불길한 땅이라 생각해 갖고 개성으로 재천도해요. 예. 물론 이제 다시 이제 태종 때 들어오긴 했지만 예. 자 그리고 정종 때 인제 또 일어난 것이 2차 왕자연합이야. 자 2차 왕자연합은 이제 박간하고 인제 박포가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박포는 이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방간이 이제 세 번째 아들이죠. 예. 그리고 이방원이 인제 정종 때 이제 실권을 잡아 갖고 인제 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박포한테 인제 뭐냐면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박포는 이제 언질만 좀 줬을 뿐이지 실제로 그 뭐냐면 주도한 지시한 건 아니겠죠. 협력한 건 아닌데 나중에 방갈이 인제 뭐냐면 쿠데타를 이루고 나서 이제 진압을 당한 후에 인제 그 뭐냐면 이 죄를 박포한테 좀 뭐냐면 덮었었어. "방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박포의 지시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포가 제거당하고 방간은 기항을 보냈죠. 예. 유배를 당해요. 근데 방간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상황으로서 어 말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가 하도 뭐라고 하고 "어떻게 형을 죽일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도 뭐 그건 또 눈치도 있고 하니까 자기 또 친형이고 하니까 그냥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끝난 거야 요거는요. 자 그리고 나서 정종도 인제 딱 보니까 자기가 인제 계속 왕위가 즉위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왕위가 인제 계속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왕위를 태종한테 즉위를 했죠. 그러면 정종한테 아들이 없었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종하고 그 부인이었던 왕비 사이에는 아들이 없고 그 후금 사이에 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정종에서 이제 태종으로 넘어갈 때 뭐라고 했냐면 영국이 필요하잖아요. 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서자이기 때문에 즉위를 못 시키고 결국에는 태종한테 넘긴다 해 갖고 태종한테 넘긴 거야. 예. 그래서 태종이 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종 2년 동안의 어떤 그 뭐냐면 정치는 실제 이방원이었던 태종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종이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인제 태종의 왕권 강화를 보겠습니다. 자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병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신문고를 설치해서 자기에게 대항했던 반항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폐지했다. 이게 정종 때 폐지됐긴 했는데 실제로 정종의 정책을 태종의 정책이니까 태종이 폐지시켰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도평의사대행에 대신에 의정부를 설치했죠. 그 의정부 중심의 의정부 서사 제도를 한 3-4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가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니까 인제 그걸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다 6 조를 키워 줬죠. 그 6조 집계로 넘어가잖아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간제 개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조선에서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제 개편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 있으니까 좀 하고 그다음에 사원전이나 사원노비를 제한했고요. 자 참고로 사원전하고 사원노비가 제한을 했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왕실 사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잠깐만요. 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건 이제 현재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 이념으로서 인제 활용할 수 있지만 죽은 후의 어떤 세계는 인제 뭐냐 간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실의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왕실이 믿고 있는 불교의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래서 왕실 사찰의 어떤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원전과 사원노비가 있었는데
이걸 제안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있고 양전 사업을 시행했고 호패법을 실시했다. 자, 이 호패법은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 수는 이제 뭐냐면 노비를 견제한 거죠. 대신들이 이제 노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노비들 뭐냐면 양민화시키고 파악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했는데 자, 이 호패법은 조선시대 때 이 집회를 거듭해. 실시했다가 폐지했다, 실시했다, 폐지했다 그게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숙종 이후부터 정착된 제도야. 그러니까 이 호패법이 일종의 뭐냐면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국가 입장일 때는 어떤 성인 남자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호패는 주로 성인 남자들 16 세에서 60 세까지의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성인 남자들을 파악해서 이들을 이제 군역이라든지 요육장으로 인제 사용하려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뭐 행정망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냐면 그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 지금이야 인제 뭐냐면 주민 출생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양육비도 지급해 주고 또 주사도 맞춰 주고 뭐 공짜로 인제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없어. 괜히 신고를 했다가는 군역이나 요육장으로 징발만 당하거든. 그러니까 권리는 없는 대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안 해. 그리고 도망가는 유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일 때는 이 군역과 요육점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호패법을 만든 거야. 일정한 기간 동안 호패를 만들어 오고 인제 신고하면 인제 거기에서 호패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호패를 아니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호패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 신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그래 가지고 하면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만약 호패를 차고 있지 않으면 이제 길 가다 불신 검문해 갖고 호패를 차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서 이제 족치는 거야. 그래서 호패를 만들어서 인제 신고를 하면 그때 신고할 때 뭐냐면 또 군적을 작성하고 이런 등등 해 갖고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서 그 사람을 이제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도 부과하고 요역이나 군역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호패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호패법을 실시하면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예속민이나 노비들도 파악될 수 있고요. 유민들도 호패를 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은닉자원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 은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도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실시하면 또 반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제 실시했다 실시하지 않고 또 하다 집회를 거듭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반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 간제 정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제가 인제 뭐냐 정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 식비를 또 거듭하죠. 그래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좀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서 다시 폐지하고 또 새로운 간제를 또 만들고 또 이게 영 아니면 또 폐지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해. 태조나 태종 때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간제 정비하는 과정 여러 관청들이 분화되고 정비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고려시대 때의 문화부를 어 제시는 의정부가 담당하게 되고요. 중서문화성이죠. 낭산 사관으로 이제 분리돼 나갔다. 그리고 중추원 군사를 담당한 중추원 제도는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고려시대 때 삼사죠. 삼사는 여기 이제 재정을 맡은 삼사를 얘기해요. 재정 회계. 그래서 삼사가 사평부로 개편됐다가 이게 이제 호주의 업무가 겹으니까 호주와 통합했다. 사 삼사는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내용 보면 의흥상공부가 있다가 의흥상공부가 이제 승충부가 이제 계층을 했는데 승충부는 중추원이 폐지되면서 요게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추원하고 의흥상공부가 인제 이렇게 있는데 중추원에 보면 인제 예전에 마찬가지로 말한 것처럼 그 왕명의 출납 기능 있죠. 그 왕의 출납 기능이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군사와 왕의 출납 기능이 좀 약간 좀 통합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다시 인제 뭐냐면 군사적 업무는 상군 도총부에서 맡고 그다음에 왕의 비서 역할, 왕명 출납 기능부는 승정원에서 분리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육부 판서의 지위를 이제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의정부 서서제 육주 직기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육부 판서의 지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정상품에서 정이품으로 습격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인사를 이제 맡았던 상서사의 기능을 이조와 병조가 분담했다. 그래서 이조는 이제 문관 관련된 인사를 담당하고 병조는 무관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오부학당을 뒀죠. 근데 세조 때 사부학당으로 해서 북학당이 폐쇄되고 이 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뭐 하나 폐쇄시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자소다에서 인제 할판 인쇄를 담당하는 간청을 만들었는데 그때 개미작을 제조했다는 거. 그래서 삼서서에서 저하를 받았는데 저하라는 것은 인제 그 명나라화폐였던 교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나라 말기 때부터 이런 종이화폐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종이화폐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많이 쓰이지도 않았죠. 예.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뭐가 있냐면 의정부와 육조 판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요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의정부하고 육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육조라는 명칭도 이 주례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이 정도전이 인제 거기에서 따온 명칭을 보시면 되는데 육조 관련된 내용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그 외에도 인제 그 태종의 업적을 좀 보면 좀 더 추가할게요. 도초제를 시신 도초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보통 고려 말 때부터 도초제를 이제 했다 그랬죠. 승려가 되려면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돼. 우리가 도초제 하면 조선만 영상하는데 이게 충녕화 때부터 실시한 제도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서울 차별법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 서울창업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 인제 결혼제도도 인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인제 정했는데 일부 일처 다첩제를 뒀죠. 일부 일처제지만 처벌등거야. 그러니까 처해지와 첩해지를 나눴죠. 그래서 처해 자식들은 그 뭐냐면 적자가 되는 거고 첩의 자식은 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적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서자를 차별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어떤 지위에 따라서 자기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서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고려 말기 때는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 말기 때 보면 이제 일반 양반들 그 고위 관리들은 여러 명의 부인들을 뒀어요. 뭐 그 부인들이 처인지 첩인지 구분도 없이 그냥 뒀는데 이게 일부일처 다첩제가 실시되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자기가 적자도 될 수 있고 서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벗을기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그 "우리 어머니가 처냐 첩이냐 아니냐." 소송이 많았어. "우리 어머니가 처였다." "너희 어머니는 첩이다." 뭐 이런 식의 소송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요. 서울창업법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법제화되면서 조선시대 때 서울들이 차별화됐고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서자라는 의미가 그 두 번째 아들이란 그 두 번째 그 자식의 의미가 아니라 인제는 첩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죠,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서울창업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것도 있겠지만 이념도 있겠지만 성리학적 이념보다는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세종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때 내걸었던 게 방법과 방법은 첩의 자식이다. 이 엄밀히 말하면 첩의 자식은 아닌데 계비인데 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 그 적시긴 한데 계 그 강씨를 이제 첩의 첩을 보고 그 자식들을 이제 첩의 자식이라고 이제 깎아내렸고 일종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몽주 있죠. 자기가 죽였잖아. 죽여 놓고는 충신을 대우했어.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몽주는 고려를 된 그 충신이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 끝까지 고려를 인제 충성했죠. 근데 정몽주는 인제 뭐냐 높게 평가를 해 줘야지 나중에 조선에 충신하는 또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조선을 충신하는 충성하는 충신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역할모델로서 자기를 죽였던 정몽주를 충신으로 대우했고 여하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원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호행령을 강행했어요, 호행령.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호행록은 고려말 충무왕 때부터 인제 저술했다고 하는데 태종 때 와서 인제 완간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자 고렇게 있고 호행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백간식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인제 세종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8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68 번이에요. 예. 자 세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죠. 양녕대군이 있었는데 양녕대군이 이제 무례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패하고 세종을 인제 택견의 논리에 따라서 뭐냐면 세제도 책봉했잖아요. 택정이라는 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야. 예 세종이 직접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 태종에 의해서 세종이 그러니까 세종이 선택한 게 태종에 의해서 세종이 선택한 거죠. 그리고 세종이 인제 좀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찍이 물러났어. 그래서 세종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이제 태종이 상왕으로서 상왕 정치를 해요. 그래서 세종 1 년부터 4 년까지는 실제 정치는 태종이 했다 보시면 돼요, 세종이. 예. 그래서 태종이 정권을 갖고 그냥 세종을 서포트하면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세종의 정치는 4년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종 4년 이후로. 자 이 세종 관련된 그 내용은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